자, 이제 KBS 한국어 능력시험 우리 기본 강의 3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1, 2강 때 보셨던 것처럼 유형 해설서, 우리 기본 이론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촘촘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수록된 문제들은 우리가 앞에 듣기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하면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 드릴 것이고요. 이 KBS 한국어 능력시험의 특징상 아주 새로운 어휘를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안에 숨어 있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 어휘들을 간과하지 않고 경시하지 않은 가운데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겠죠. 다만 이제 자료 자체에는 단어의 뜻을 막 다 설명해 놓고 우리 책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에게 약속드렸던 것처럼 계속 어휘 부분에 한해서는 이 해설서에 있는 어휘를 다 수록해서 여러분에게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자 약속드립니다. 역시 지금부터 정확한 국어, 정확하지 않으면 국어가 아니다라는 사명감으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보기에 여러분이 책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 놓았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필요한 어휘들 메모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암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잘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혼동하기 쉬운 어휘의 구별입니다. 사실은 뭐 뒤에 어휘로도 나오기는 하지만 타이틀 이 혼동하기 쉬운 어휘라는 혼동, 즉 구별해야 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할 때 섞일 혼자에 같을 동자를 쓰게 되는 거죠. 이 안에도 사실 혼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혼동도 있어요. 혼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엉길 돈자를 쓰게 되면서 혼돈 과학, 카오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혼동이라는 것은 공과 사를 혼동하다 이렇게 할 때 원래 구별해야 되는데 혼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주로 혼돈은 스럽다라는 전미사와 함께 쓰이게 되면서 혼돈스러워요. 뭔가 구별해야 하는데 뒤범벅이 되어서 구별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혼돈이고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혼동이겠죠. 물론 그 이외에도 혼잡이라는 게 있고요. 한자가 다르지만 혼미하다, 정신이 혼미하다라고 할 때 역시 혼자도 어두울 혼자라서 이게 섞이다라는 의미에서의 혼자와 또 어두울 혼자가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혼돈, 혼동, 혼란, 혼잡, 혼미 이런 혼자로 시작한 어휘를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 훌륭한 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통 구별해야 할 것이 두 가지, 형태가 비슷해서 혼동되는 어휘가 있는가 하면 의미가 비슷해서 혼동되는 어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어떤 형태가 비슷한데 뜻이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숨어있는 한자어가 많고요. 한자는 특히 국어 순우리말에 비해서 세분화된 어휘가 많기 때문에 이 한자어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 그중에 보니까 어이의 결제와 아이의 결제 이미 다 기출문제였고요. 시험 문제에 엄청 중요한 것들이 있죠. 또는 차간과 유간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번 이거 설명을 제가 해볼까요? 자, 이동을 해서 제가 살짝 이렇게 이제 옮겨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제 중에는 딱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카드 결제라고 할 때 어떻게 써야 되고요. 서류 결제라고 할 때 어떻게 쓰는 것만 구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카드 결제는 어이의 제자를 쓰게 되면서 제주도 할 때 쓰는 건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대금을 완납한 거죠. 카드 결제했어요, 승인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이의 결제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자, 반면 서류 결제라고 하는 것은 상사의 승인으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사인해 준 거죠. 도장을 찍어 준 거죠. 부장님 이렇게 해서 내면은 다시 해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도장을 찍어 주면서 오케이 이제 넘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아이의 제자를 쓰게 됩니다. 이때 아이의 제자는 흔히 우리가 밑에 옷, 의변을 쓰는 말을 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제자로 활용되는 것 중에 같은 말로 제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같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뭐 장관으로 제가했다 이런 게 결국 이제 도장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 결제, 서류 결제 이 두 가지 반드시 구별해 주세요. 왜? 또 나올 거거든요. 자, 반면 여기에 차간과 유간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 차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점에 눈을 돌리는 것을 차간했다. 새로운 걸 만들어냈을 때 차간했다라고 하고요. 유간이라는 것은 아무도 우리가 안경 같은 거 쓰지 않고 아니면 그리고 맨눈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예 다 벗으면 난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 안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눈을 유간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이렇게 사전적으로 비슷하지만 분명 다른 어휘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을 앞으로 저랑 조금씩 더 해 나갈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형태가 비슷해서 혼동되는 어휘라고 하는 게 지금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일부분만 해봅시다, 시간상. 자, 이게 사실 이게 어디에 많이 있는 거냐면 한글 맞춤법 57항. 한글 맞춤법 57항에 보면 구별해야 할 말들이라고 타이틀로 나오고요. 거기에 63개가 되는 어휘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가를음하다, 가름하다, 가늠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발음상으로는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갈음의 어근이 살아있는 갈다에서 온 말이죠. change. 그래서 새로운 책상으로 가름했어요. 대신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것으로써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이는 말이 됩니다. 자, 가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편을 가르다에서 온 말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역시 2대8 가름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가름 이것은 편을 가름 알겠죠? 나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하지만 가늠은 전혀 다르죠. 헤아려 보는 대중. 그래서 가늠하기 어렵다, 가늠할 수 없다 이렇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사실 다 기출문제, 껍질과 껍데기의 엄청난 의미 차이 말이죠. 이때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죠. 껍데기는 딱딱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외운다면 껍데기에 디귿이 있어서 이 디귿을 가지고 단단한 것, 디귿의 단단한 것 아니면은 딱딱한 것 아마 이런 식의 어감으로 가면 충분히 외울 수 있겠죠. 따라서 껍데기에 쓸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조개도 있고요. 굴 껍데기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부드러운 껍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과 껍질이 있고요. 아니면은 배 껍질이 있고요. 귤 껍질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구별하라면 굴은 딱딱하잖아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껍데기, 귤은 껍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조개 있잖아요. 분명 조개는 단단한 거기 때문에 껍데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껍질이라는 것까지도 사전적으로 그냥 추가로 인정을 해줘요. 조개 한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개는 껍질도 되고 조개는 껍데기도 된다라고 사전을 통해 확인하셔도 되고요.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돼지 있잖아요. 돼지. 그러면은 여기 하지만 돼지 껍데기 1인분 막 서비스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돼지도 껍질이죠. 이유는 뭐라고요? 말랑말랑하잖아요. 콜라겐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식당들에서 잘못 썼다는 거예요. 돼지 껍데기가 아니라 돼지 껍질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게 형태 또는 이제 의미를 구별해야 할 어휘들. 사실 요 설명하다 보면 1시간 내내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우선 자료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더욱더 가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숨어있는 것 중에 뒤에 또 나오던데 아이의 계제, 어이의 계제 또는 여이의 계제, 아이의 계제 이런 역시 표기와 발음이 비슷해서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이에 끼어있다 너가 계제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이에 끼어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원고를 게재했어요. 걸 게자에 실 제자를 쓰게 되는 어이의 게재도 있고 또는 여이의 게재도 이것저것 따질 게재가 아니다.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이의 게재라고 하는 층계할 때 쓰는 사닥다리를 뜻하는 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으로는 사실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솔직히 구별이 어렵고 의미, 한자까지 공부해야 더욱 장기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경신, 갱신, 갱신, 경신도 사실 엄청 중요하잖아요. 딱 두 가지만 구별해도 좋아요. 첫 번째, 기록은 둘 다 돼요. 기록은 경신, 갱신이 다 돼요. 신기록이라고 하는 거. 하지만 시험에서는 구별하기 위해 주로 경신이라고 나오죠.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렇게 하죠. 마라톤이나 육상, 수영 같은 데에서. 반면 갱신을 기억해 주는 게 좋죠. 갱신은 100% 일단 어디에만 쓴다? 법률 문서에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법률 문서는 100% 갱신, 법률 문서는 갱신 이렇게 꼭 외워주세요. 물론 우리가 한자로는 고칠 경도 되고 다시 갱도 되는 한자인데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갱신, 여권 갱신, 전세계약서 갱신 이렇게 하는 게 갱신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기록은 경신, 갱신이 둘 다 된다고 했지만 이 갱신과 구별하기 위해 기록 경신, 주민등록증 갱신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 100%다 맞게 되어 있어요. 자, 역시 그래서 아이의 결제와 어이의 결제를 분명 구별하여 카드 결제, 서류 결제로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뭐 사이사이 어휘들이 지금 많이 보이긴 한데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할 것이며. 자, 또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어휘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순우리말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군요. 그중에 당기다, 댕기다, 당기다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줄을 당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줄다리기. 하지만 학생분들이 또는 우리가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따라 술 땡기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고기 땡기네 이런 분들이 있죠. 절대 안 돼요. 그게 바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운다면 입맛이 당기다라고 온이 외워주세요. 입맛이 당기는 거고요. 반면 땡기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틀려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입맛 땡긴다, 술 땡긴다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또는 우리 댕기다라고 하는 것도 담배에 불을 붙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잘 안 쓰기는 한데 담배에 불을 댕기다 이렇게 써요. 잘 안 쓰지만 또는 당기다는 우리가 많이 쓰죠. 피부가 당기다, 뭐 건조해져서 뭐 건성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막 운동을 많이 했더니 허벅지가 당기는 거. 이것도 보통 어떤 분들이 허벅지가 땡긴다 이런 분들이 피부 땡긴다 안 된다고 했어요. 세 가지 당기다, 댕기다, 당기다만 가지고도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온 어휘는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중에도 또 보니까 한자 방증과 반증도 있겠죠. 겹방자를 쓰면서 간접적인 증거, 이걸 뒷받침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뒷받침한다. 간접적인 증거,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방증이라고 이 어휘이자 표기로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요. 반증이야 반대 증거이기 때문에 반례가 되는 거. A의 not A가 되는 건 반증이요. A의 A 다시 뒷받침하는 것은 방증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어휘들도 쭉 보이네요. 물론 쫓다와 쫓다의 차이 아시죠? 보통 행동은 도둑을 쫓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말 같은 거, 사상, 생각 같은 걸 따르는 걸 쫓다, 쫓아서 이렇게 우리가 발음도 표기도 해야 합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혼돈과 혼돈의 차이, 구별해야 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정의상의 같을 동자가 들어가게 되면 공과사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공과사를 혼동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혼돈이라는 것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엉길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별해야 하는 것이 뒤범벅이 되어서 뭔가 구별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혼돈스럽다, 혼돈과학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물론 혼란, 혼잡, 혼미 이런 것도 더불어 하면 좋겠죠. 복잡해요 이런 게 지하철역 혼잡해요 이렇게 했고 정신은 혼미해요, 어질어질해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역시 어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길고도 또 많지만 분명 우리는 구별해야 할 어휘가 무엇인지를 대체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아까 우리가 살짝 설명했던 것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순우리말이 있어요. 생각은 고유어, 순우리말인데 여기에 대응되는 한자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휘 간의 관계에서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관계를 일대다 대응 관계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고유어가 하나라는 것은 여러 개의 한자어를 받을 수 있는 순우리말이 포괄적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묶으면 그냥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험용 어휘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넓어서 정확한 뜻을 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의 거의 69.1%, 약 70% 정도 되는 한자어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음이어도 구별해야 되고 제한되고 한정된 의미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가 뜻이 결국과 어휘가 많다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한자어를 써주라는 거죠. 그 중에서는 생각 사자로 시작하는 사고하다, 사유하다, 사세계 계절이다, 아니면은 사변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각 사자로 시작하는 한자어. 아니면 생각 상자도 많겠죠. 상념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의중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의향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매우 많은 한자어들이 시간상 다 쓰지 못할 정도의 한자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철학적인 사유,
또는 가을은 사색의 계절,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는 경험하지 않은 것, 이 경험의 반대를 사변적이라고 하거든요. 너는 너무 사변적으로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단지 이론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것을 사변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듯이 고유어와 한자어의 일대다 대응 관계들을 역시 전제하고 감안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한자어를 꼼꼼하게 찾아본다라는 스스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문제 확인해 볼 것이고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기출문제마다 정답률이 사실 54회를 기반으로 한 유형해설서 기본서기 때문에 이것은 기출문제 집에도 역시 54회 정답률이 다 꼼꼼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일일이 시간상 다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은 77.9%였던 정답률을 언급해 드리고, 역시 우리는 동음 이의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기억에도 고수, 니은에도 고수, 디귿에도 고수. 세 개만이 아니라 사실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한자의 표기입니다. 분명 고난도의 한자 표기를 묻는 문제가 최소 2문제 정도 우리는 출제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이런 어휘에도 나오는 동음 이어들을 그냥 구별하라는 거겠죠. 다만 이제 충분히 이 정도라면 여러분이 알만한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고수야, 아주 뛰어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높을 고자에 손수자를 쓰는 고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면 국어의 고수예요, 전문가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였어요. 이때 고수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굳게 지켰다 하나밖에 없네요. 항상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게 되면 기억보다는 니은, 디귿 쪽에 정답이 좁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굳을 고자, 지킬 숫자, 사전적으로 굳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이 굳을 고자를 가지고 어휘로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자, 어휘로 본다면 지금 했지만 고수하다,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지켰어요, 굳게 지켰어요 하는 고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굳게 정해놓은 생각이, 그게 고정관념이 되고요. 아니면은 들러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착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고정되었다, 고착화, 들러붙었다라니까 붙을 착자를 포함해서거든요.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휘로 추가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아무리 명창이라도 고수의 도움 없이는 판소리네. 그래서 흔히 일고수 이명창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명창은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고수는 한 사람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고수의 중요성. 서편제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고요. 원래 소설이 이청준의 소설입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화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북고자를 통해서 북을 치는 사람이라고, 북을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고수의 세 개의 동음 이의어를 한 문제로 끝내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써보시고,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굳을 고자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뜻풀이까지 추가로 이렇게 써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어휘 간의 이제 세 번째지만 어휘 간의 의미 관계로 또 들어가 봅시다. 자, 앞에서도 살짝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 다양한 객관적 어휘를 통해서 어휘 간의 의미 관계를 규정해야 되거든요. 자, 그중에 가장 흔한 것이 유의관계. 우리말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넓은 의미의 비슷한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고유어 한자어 사이에도, 한자와 한자어 사이에도 교집합이 조금이라도 형성이 되면 이것은 유의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는 유의관계가 여럿일 수 있죠.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심지어는 한 단어의 반의관계도 여럿일 수 있겠죠. 기준에 따라서 말이죠. 자, 그러면서 유의관계도 있고요. 아니면 반의관계. 이 반의관계도 정말 세부적으로 말하면 중간항이 있냐 없냐, 즉 중간항이 없는 걸 완전한 반대인 모순관계라고 하고, 아니면 중간항이 있는 것을 제3의 경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반대관계, 그러니까 이제 반의관계라는 것을 반대관계와 모순관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서는 그렇게 세분화돼서는 잘 묻지는 않습니다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물론 뭐 방향 반의어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상하이 관계죠. 흔히 포함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바로 우리는 뒤에 문제로도 나오는 것처럼 이런 포함 관계, 상하이 관계 정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간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유의관계, 그리고 반의관계, 상하관계, 상하의관계, 포함관계, 상의와 하의어 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의미관계를 확인하셔도 좋아요. 자, 개인적으로 추천할 만한 사례,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화와 그림, 그림과 회화 이런 관계 무엇으로 보입니까? 유의관계 같아요? 하의관계 같아요? 대부분 하의관계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유의관계죠. 자, 유의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그림 회자, 그림 화자이기 때문에 그림이 회화고 회화가 그림이에요. 다만 이제 헷갈릴 수 있었다면 회화와 동양화 이런 거 있죠. 그림과 서양화 이런 건 하의어입니다. 회화와 그림은 유의관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 더, 길과 도로 어때요? 길과 도로도 역시 헷갈려요. 도로와 길 상관없고요. 자, 역시 이것도 유의관계입니다. 자, 같은 유의관계였던 이유는 도로에도 보니까 길도자, 길로자 이렇게 한자어가 생각이 나죠. 길이 도로예요. 도로가 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었다고요? 도로 안에 하이어들이 많죠. 고속도로, 인도, 차도, 비행기가 다니면 활주로, 자전거 전용 도로 이런 하위어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길도로는 유의어지만 길도로 아래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길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재밌어요? 틀리니까 재밌죠? 미소와 웃음입니다. 자, 미소와 웃음도 얼뜻 보면 선생님 미소가 웃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하이어죠. 여기에 의하면 상하관계라고 하자는 거예요. 즉 웃음이라는 것이 큰 거잖아요. 웃음 안에 한자로 보면 작을 미 웃을 소, 작게 웃는 게 미소. 크게 웃으면 대소, 박장대소의 대소, 어이없으면 실소, 쓴웃음 지으면 고소와 같은 웃음의 구체적이고 하이적인 게 실제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의미관의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헷갈리는 예가 꼭 있어요. 이제 그것만 잡아내면 돼요. 그것을 놀랍게 수백 수천 개의 예시가 아니더라도 제가 설명한 3개만 가지고도 시험용으로 충분히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어려운 거예요. 자, 올라서 이제 유의관계까지 계속 가고 있고요. 포괄적인 유의관계들이라고 했고요. 예전에는 뭐 동의어라는 말을 썼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 한 단어에는 반드시 하나의 뜻, 이 플루베르라는 사람이 일물 일어설이라는 걸 저도 전공 때 배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의 단어와 같은 단어는 없다. 없다고 원래 어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의어라고 하지 않고 유의어. 원래는 물론 이제 전문적인 동의어, 즉 학술용어, 전문용어, 의학용어, 뭐 맹장, 충양돌기, 맹장염, 충수염, 폐, 허파, 콩팥, 신장 이런 것들을 동의어로 보기도 하는데 그냥 보통 관계로 말할 때는 넓은 의미의 유의어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벽한 동의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반의어도 역시 우리가 다 설명을 했고요. 상하의 관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포괄적인 의미, 우리는 꽃이라는 게 하나 생각이 나잖아요. 꽃 그러면은 장미도 있고 무궁화도 있고 백합도 있고 튤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상이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 추상화된 일반화된 의미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하이어, 구체어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이렇게 역시 관계에서의 예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문제로 살펴볼 수도 있고 이론도 더 이야기해 봅시다. 자, 물론 이제 뭐 유의관계에 속하는 것에서의 뭐 구체적 의미관계 이런 것도 있고요. 기준에 따라서. 특히 이제 한자어가 높임의 의미로 사용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밥보다는 진지라고 하는 이거는 순우리말의 관계죠. 근데 순우리말인 높임말도 있고요. 다만 아버지에 대응되면서 부친이나 춘부장의 한자어에서 물론 더 높임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한자어로서 사용이 되더라. 물론 춘부장은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를, 자당은 살아계신 남의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의미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도 필요합니다. 자, 또는 뭐 속어도 완곡, 우리 완곡어라는 게 빙 돌려서 말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변소라고 하는 것을 뭐 서양에서도 레스트룸, 쉬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듯이 해우소라고 불교에서 말하듯이 그냥 어디가 내가 작은 집 아니면 먼데 이런 식으로 예전에 좀 돌려서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거고요. 또 심지어는 뭐 정감적 표현에서의 옥륜이다. 그러니까 뭔가 옥으로 된 뭔가 수레바퀴 이런 식으로 달의 모습을 옛날에는 옥토끼가 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곤 했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좀 신비스럽게 보였던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하얗다 또는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써서 소아라고 달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외래어들도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의 유의관계도 분명 존재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자, 반의관계를 범주에 따라 나누라는 거예요. 반의관계 역시 첫 번째 상보 반의관계, 정도 반의관계, 방향 반의관계로 나누는 것이 진짜 가장 정확한 반의관계의 세 가지기는 합니다.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보 반의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중간 항이 없어요. 이것을 모순관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고요. 정도 반의어는 정도가 있으니까 크다, 작다, 많다, 적다와 같이 정도가 있는 것을 반대 관계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상보 반의 관계라는 것은 모순 관계가 뭐냐면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 있다, 없다, 죽다, 살다, 남자, 여자, 움직이다, 정지하다, 유죄, 무죄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모순 관계이고요. 하지만 방향 반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겠죠. 진짜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주다가 있으면 받다가 있는 give and take 이런 것들을 방향 반의어라고 범주를 세분화하기도 한다는 것까지 알면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크게 두 가지 중간항이 있냐 없냐라는 걸 통해서 상보 반의 관계냐 정도 반의 관계냐를 묻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올라서 이제 상하 관계라고 하는 것 역시 포함 관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 그것을 흔히 우리가 함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일반적인 건 꽃에서 시작하면 돼요. 다만 상하의 관계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꽃의 하위어는 무궁화가 있지만 무궁화는 다시 내려가면은 백색 무궁화가 있고 내려가면 백색 단심 무궁화가 있고 내려가면 백색 단심 홑 무궁화가 있듯이 상하의 관계라는 것은 기준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꽃을 상이어라고 보았지만 생각해보면 꽃 위에 식물이 있잖아요. 꽃 위에 다시 한번 식물 위에서는 당연히 생물이 있겠죠. 이렇게 상하 관계는 위아래 기준이냐 다시 한번 예를 가지고 또 아래 기준이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외에도 우리가 단어 간의 관계에서 이제 다이어 같은 거 역시 동음, 이의어와 구별해야 되는 거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짧게 다이어는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다양한 주변 의미로 확장되는 것 이게 다이어입니다. 이건 표제어가 같아요. 사전에 보면 하나의 단어에 원문자로 1, 2, 3, 4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다이어고요. 하지만 동음이어는 우연히 소리만 같고 뜻이 전혀 다른 것. 그래서 표제어가 다르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눈 그랬는데 사람의 눈인지 내리는 눈인지 이런 건 한자가 다르고 장단음이 다르죠. 이거는 완전 다른 거죠. 동음이어예요. 표제어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단어 간의 관계로 또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관계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 인과관계라든지 즉 원인 결과 아니면은 상보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호 보완적인 거.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 우리는 흔히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상보관계 또는 공생관계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아니면 관계로 규정할 수 없지만 시험에 나온 것 중에 강과 바다 이런 게 있어요. 강과 바다는 무슨 관계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강은 바다에 포함되나요? 포함관계?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만들어 볼까요?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강이라는 걸 발원지로 보고요. 그리고 바다라는 것을 도착점으로 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관계로 막 이게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 없는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단어 간의 관계도 분명 존재하더라라고 말이죠. 자, 이제 기출문제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중에 우리 계속 54입니다만 22번 문제 정답률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살짝 어려웠네. 64.6%입니다. 자, 이제 조건은 이제 어떤 건지 알겠어요. 기억, 니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힌트로 나와 있는 실수라고 하는 것 안에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유리수라고 하는 것이 정수 또는 분수로 나타내는 것. 하지만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파이 같은 거 이런 거 했어요. 루트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리수라고 보통 수학에서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예술이라는 것 안에 문학이, 음미체가 이런 게 다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포함 관계 또는 상하의 관계를 찾으라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기억은 쉬웠다는 거예요. 기억 니은의 핵심은 니은이지 기억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늑대 등을 포함하여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젖을 빨아먹는 포유류가 되겠죠.
그래서 포유류 안에 당연히 우리 사람도 들어가 있고요. 시험에는 고래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고래도 포유류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류의 류가 하지만 파충류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뭐 뱀 같은 거 아니고요. 양서류, 양 쪽에서 서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양서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만 이제 니은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국경일이죠. 국경일. 자, 이제 국경일의 원 의미를 잘 생각해야죠.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즐거운 거잖아요. 기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사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경일은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5대 국경일이 있다라고 퀴즈에 잘 나와요. 5대 국경일. 보통 우리가 날짜만 써놓어도 되겠죠? 3.1운동 기뻤겠죠. 다시 한번 법을 만들었던 제헌절 7월 17일 1948년의 말이에요.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나서 8월 15일 광복절 기쁜 날이잖아요. 또는 우리가 결국 단군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개천절이. 그리고 역시 무엇보다도 한글날. 그래서 한글날은 1443년, 46년 우리의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5대 국경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3.1절은 국경일이 되지만 현충일이라면 우리 6월 6일 현충일이면 뭐 하는 거예요? 조기를 달잖아요. 조기를 단다라는 것부터가 결과적으로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죠. 순국 선열에 대한 호국 영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리고 그들 참 애쓰셨다. 고맙다. 우리를 위해 대신 살신성인 희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리는 거지. 그걸 국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현충일이라는 것은 그냥 국경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법정기념일이라고 말하죠. 법정기념일일 뿐이지 법정기념일일 뿐이지 국경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또 공휴일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공휴일은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국경일 중에 안 쉬는 날이 있잖아요. 개천절. 이런 날은 예전에는 공휴일이었지만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뭐 이게 또 그때그때 바뀌죠. 한글날도 아니었다가 또 바뀌어서 쉬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정답은 1번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단어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가벼운 국어 지식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국어 지식의 장점은 뭐냐? 그렇게 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궁구하고 천착하고 막 깊이 파고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재밌어요. 얕은 지식이지만 이런 것도 내가 정확한 지식으로 외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특히 이런 KBS 한국어 능력심이나 아니면 시사상식이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좀 풍부하게 쌓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현충일은 나타날 현자, 충성스럽다, 충성충자를 쓰는 한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래서 답은 1번이 되었고요. 자, 위로 올라가도 다 같습니다.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문맥적인 의미 관계 타이틀 이제 뒤로 자세히 나오겠죠. 역시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맥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기역, 니은의 관계라고 타이틀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분명 어느 정도 규정이 되네요. 환자가 사망했을 때 심장이 멈췄어요. 이렇게 심장이 멈췄다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이야기하는 말이잖아요. 자, 숨이 끊어졌다. 사실 우리가 정말 죽다라는 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관용적으로 막 쓰기도 하잖아요. 밥 숟가락을 놓는다 뭐 이런 것 말이에요.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어휘로도 죽음 관련 어휘가 많잖아요. 별세하셨어요.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는 소천하셨어요. 불교에서는 입적에 들었어요. 뭐 열반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은 가톨릭에서도 선종하셨다, 잘 돌아가셨다. 또는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붕어하셨다, 승하하셨다 이런 식의 특정한 대상에 쓰이는 어휘 문제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자, 이제 사망했을 때의 관계니까 둘 사이에도 유의관계로 가자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유의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은폐하다, 가리다 이게 또 유의관계가 되었겠죠. 자, 정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88.9%. 아주 어렵지는 않았죠. 왜냐면 여기 딱 봐도 은폐의 은자가 숨을 은자를 쓰고 또는 덮을 폐자를 썼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은폐하는 게 고유어로 잘못을 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었겠죠. 특히 숨을 은자를 쓰게 되는 은폐라고 하는 한자도 한자 표기로 굉장히 잘 나오죠. 숨을 은자 은일 또는 은거
음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패라는 것도 한자로는 패패패 세 가지가 있지만 바로 풀초변과 함께 나가는 풀로 덮었겠죠. 그래서 덮을 패자를 쓰게 되는 한자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2번 같은 거 헷갈리면 안 되죠. 넣는 게 결석이 아니잖아요. 넣는 건 지각이죠. 지각. 넣는 건 지각이고 결석은 자리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은 거죠. 없는 것이 오지 않은 게 결석이니까 구별해야 하고요. 다만 사망생존은 반의 관계로서 주게 될 것이고요. 이런 단어 간의 관계 중 유의관계와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유어 한자어의 관계에도 포괄적으로는 유의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한자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우 미시적인 세부적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와 한자어에 비해서 우리 국어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쓰다 보니까 다이어로 쓰이더라.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밥을 먹는 건 알겠는데 물을 먹는 것도 되나요? 뭐 이렇게 말이죠. 대신에 물은 마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즉 먹다가 다의적으로 쓰인다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액체냐 아니면 이렇게 씹어서 삼키느냐 이런 걸 세부적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자어라면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고유어는 넓게 인정, 넓게 간주, 즉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휘들에 대해서 더욱더 전문화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에? 한자어에. 한자어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이면서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이며 한정된 의미로 사용되더라.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어휘 문제인데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어문 규정도 보이고요. 정답률 74.8%입니다. 자, 고유어 닦다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 단어가 지금 존재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다이어도 존재하고 동음 이의어도 당연히 존재할 거예요. 걸레로 닦거나 도로를 닦거나 무예를 닦거나 기반을 닦거나 하는 것들이 넓은 의미로 보면은 살짝 뭔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자어로 갔기 때문에 청소, 건설, 수련, 준비 이런 게 대응되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5번을 일단 이 느낌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닦으면 안 된다. 이 닦으면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걸레를 닦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몰아친다라는 거죠. 야, 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우리가 혼낼 때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닦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닦아 세우다라고 말하고 이 닦아 세우다에서 비롯된 명사가 닦달하다라는 쌍기역 받침이에요. 이 쌍기역 받침이 중요한 것은 이제 어문 규정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역인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 닦달하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서 온 거라고? 이 쌍기역의 닦다에서 온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닦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빨리 하란 말이야.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닦달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남을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혼을 내는 것을 닦달, 닦다, 닦다, 닦아세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벌써 이 내용하고 회유라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회유는 품을 회자, 부드러울 유자. 그러니까 뭔가 부드럽게 흔히 말하는 꿰다, 꽃이다. 참고로 꽃이다도 표준어예요. 예전엔 표준어가 아니었지만 꿰다, 감언이설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회유하는 것은 우리 문학적으로 딱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방원. 이방원이 썼던 하여가라는 시조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려라고. 만수산 드렁칠기 얽어진들 어떠하뇨라고 우리도 이같이 얽어져서 100년까지 누리자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꿰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게끔 설득을 하는데 좋은 의미의 설득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설득을 회유라고 하겠죠. 거기에 대한 정몽주의 화답가가 단심가였으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하는 건 단심가라고 하죠. 하여가의 화답가였던 이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읽기 또는 문학과 관련해서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어는 이렇게 골고루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어루만지면서 살살 달래는 것을 회유라고 하기 때문에 닦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네요.
자, 역시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닥달하다라는 건 휘몰아서 나무라다라고 했어요. 다시 시각적으로 써도 우리가 틀리기 쉬운 대표적인 맞춤법 중에 하나, 쌍기역의 닥달이라는 게 있고요. 자, 전혀 관계없지만 늦깎이 이런 것도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표기부터 발음까지 말이에요. 이것은 늦게 공부를 시작한 분이라서 발음도 늦깎이라고 해야 되죠. 쌍기역이 연음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종종 늦각이라고 발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자어로는 만학도라고 하잖아요. 저 이제 공부 늦기 시작했어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이제 준비해 보려고요. 승진하려고요. 취업하려고요. 아니면 가산점을 위해서 뭐 많잖아요. 좀 여러분들. 늦각이 분들 분명히 있고 늦깎이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발음 표기 주의해 주세요. 그러나 잘하실 거예요. 뭐 조금 늦었다가 아닙니다. 지혜롭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자, 또 다이어도 역시 다양한 뜻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뜻을 확장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다이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심 의미가 있고 주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중심 의미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 기본적 의미, 우리가 뜻으로 말하면 그 첫 번째 나온 뜻이 중심 의미가 되고요. 사전을 찾았을 때. 자, 이제 주변적 의미는 확장된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 그러면은 사람의 손을 기준으로 한자로 보았을 때 물론 손님 손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동음이의어가 있고 자손을 나타내는 손이 귀해야 하는 것은 동음이의어지만 이 손 중에서도 이제 뜻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뜻이 중심 의미 따라서 사람의 손이 되겠죠. 손 있죠? 하지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손이라고 했을 때 농촌에 손이 지금 부족해, 일손이 부족해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손 중에서 이제 내가 그 분야에 손을 끊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도박에 손을 끊었다 이런 거는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되듯이 다양한 다의적인 의미들도 확장되어서 쓰이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배가 사람 벤지, 타는 벤지, 먹는 벤지. 이제 타는 배에 배 주자도 있어요. 사람 배에 배 복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배리라고 이야기하는 이하 부정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또 우리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오비이락이라고 할 때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한자가 다르다라는 것은 100%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 배, 먹는 배, 타는 배. 아니면은 곱배자 그래서 배나 힘이 들어요. 또는 뭐 어떤 채소 값이 배나 올랐어요 할 때 배, 곱배를 뜻하는 한자도 또 존재하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동음이의어. 다만 장단음으로서도 우리가 발음에서 구별한다면 사람 배, 먹는 배, 타는 배는 짧고요. 하지만 배나 힘이 들어 배나 올랐어 이럴 때는 장음이기 때문에 장단음도 다른 거죠. 자, 반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설명으로 쭉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서 동음 이의어와 다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한자의 동음이어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률이 85.2%이긴 했지만 전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자어만 무려 4개, 4개의 한자가 존재하더라고요. 이것이 다 동음이의어라는 이야기겠죠. 다만 이제 정답으로 가서는 이해가 됐던 거예요. 우체국에 가서 급히 전문을 보냈어요. 우체국에 갔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전보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전보에 글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군요. 따라서 4개 중에 정답이 되었던 첫 번째 역시 전문이라고 하는 것이 글이 되겠죠. 또 우리가 쓸 때는 요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보낼 전자를 포함하여서 전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도 우체국에 가서 보냈어요 하는 거하고 고향 친구로부터 어머니께 위독하다는 전문, 다시 한번 전보의 글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반면 나머지는 다르죠. 두 번째 헌법 전문을 이것은 전체의 글을 게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의 글에 해당이 되고 또는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전문을 들었어요. 이건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해 들었으니까 전할 전자를 썼어요. 그리고 그런 소식을 소문을 들었어요라고 하는 들을 문자를 귀이자가 포함되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는 이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내가 온다는 전문을 듣고 내가 온다는 전한 소식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라고 말이죠. 자, 하나 더 입시 전문기관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때는 전문가라고 하듯이 그 방면에 대해서 오로지 전자인데 오로지 잘 알고 있어요. 그 분야에 해당하는 문자를 쓰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전문만으로도 동음이어 4개가 있더라. 이것도 우리 어휘로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 간의 관계들까지 지금 이야기를 이 시간에는 제가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다시 올라가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이미 전문에 대한 전보에 대한 내용이 되는 글 했고요. 나머지들도 동음, 이의어로서 구별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어휘의 사전적 의미로부터 분명 시작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문맥적 의미도 있습니다. 어휘 간의 관계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구별해야 할 단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죠.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 모든 걸 막 다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긴다라기보다는 정말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항상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그러나 같이 가면 멀리 간다. 우리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게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부족한 시간을 제가 좀 메워서 보완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휘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뭐 한 번 들었다고 나오는 건 아닌데 약간 킵 수준이죠. 주관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논술을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한문을 써보라는 급수 시험이 아니에요. 3급 이상, 4급 이상 올라가면서 우리가 한자 쓰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들었는데 청각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선생님의 음성이 지원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 학생분들이 선생님 목소리 좋아요. 선생님 발음이 좋아요. 정말 선생님 어떤 호흡의 길이가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되는 건 맞아요. 뭐 느슨하고 막 천천히 서가지고 책 읽고 저 이런 거 못합니다. 빨리 하더라도 2번 정도는 설명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호흡대로 끝까지 일관되게 가되 어휘어법에 제가 특히 무엇보다도 신경 쓰고 있는 강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속담, 관용어, 고사성어 등등까지 또 이어서 가볼게요.